저는 닥터3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황성혁입니다. 요즘은 치매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는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매 환자분을 진단을 했다고 하면은 요즘은 거의 어떤 날은 하루에 5명을 진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정말 급증하고 있는 치매 환자분들이 계신데 이 그래프보다는 사실 체감하고 있는 그런 치매 환자분들 수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정말 2030년, 2050년이 갈수록 엄청나게 치매 환자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1977년에 미국에서 식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그랬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저지방 식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나서 우리는 현재까지 저지방 전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지방 시대를 살면서 우리 당뇨 유병률이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뇨 유병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14% 정도 되거든요. 14%. 엄청난 단일 질병으로는 거의 엄청난 유병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라면. 이게 당뇨가 문제가 뭐냐면 당뇨 환자는 우리가 치매의 유병률이 정상인보다 2~3배 올라가게 돼 있어요. 2~3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치매가 오지 않더라도 거의 당뇨 말기쯤 되면 치매가 아니면 경도 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 거의 인지 저하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치매가 발생하는 건 2~3배인데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한 10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치매가 걸리기 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뇨가 환자분들이 정상 수명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치매 발생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뇌는 물기를 빼면 60에서 70%가 지방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간이 있을 때 지방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간이 우리가 간에 지방이 5% 이상 끼어 있을 때 그때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에는 뇌를 빼고 난 다른 장기에는 지방이 5% 이상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뇌는 5%는커녕 60~70%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는. 그런데 뇌의 무게의 25%는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여러분들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는 콜레스테롤. 그러면 뇌는 얘가 콜레스테롤이 나쁜 놈이면 얘는 진짜 악당 중에 악당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이분은 마이클 크로포드 박사라고 오메가3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분이 계신데 영국에서 박사를 하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게 내륙 지방에서 살다가 이때는 뇌의 용적이 되게 작았는데 해안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지방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서 뇌의 용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뇌의 용적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LDL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LDL 콜레스테롤 들어보셨습니까? LDL이라는 거는 우리가 간에서 보통 만들어지는데 LDL은 우리가 간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세포로 우리가 근육세포,
신경세포, 뇌세포, 심장세포, 뭐 부신 이런 세포에 우리가 그 내부에 있는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지용성 물질들을 그런 각종 세포 기관에 전달해주는 택배 기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LDL 내부에는 콜레스테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A, D, E, K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뇌로 가면은 이게 이제 혈류에서 뇌로 가는 과정인데, 이게 LDL을 직접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흡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LDL 리셉터를 통해 수용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LDL을 공급해주면 뇌세포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LDL을 이렇게 아주 많은 양의 LDL을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뇌세포 내에도 우리가 충분한 지방 공급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책에서 제가 그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오메가6 기름을 피하고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6 기름을 피하지 않으면서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왜 의미가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그 EPA하고 DH 합을 이게 이제 오메가3의 중요한 성분인데 이게 하루에 2,000ml에서 4,000ml. 이거는 이제 정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치매가 있는 분들, 신경계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2g에서 4g을 먹게끔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여기 계신 정상인 분들은 하루에 1,000ml에서 2,000ml 정도 드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오메가6 기름을 많이 먹으면 의미가 없냐면 오메가6 기름을 많이 먹어버리면 오메가3 기능을 못해요. 이게 센 놈이거든요. 센 놈이. 오메가6가 많으면 오메가3가 부족해지는 거랑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메가6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메가6 지방산을 아무리 정말 많이 먹어버리면 오메가3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많아버리면.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을 최대한 적게 섭취하는 것이 사실 뇌 건강에서는 제일 훨씬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일반인들 뭐 강의를 할 때도 있거든요. 뭐 주부들 상대로 강의할 때도 있는데 보통 이제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들 성적 오르려면 좋은 대학 보내려면 무슨 영양제 먹여야 되느냐? 이거죠. 오메가3죠. 예. 오메가3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지방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우리 뇌는 커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이 건강한 젊은 성인에서도 이렇게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이 보충제를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할 수도 있겠고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를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거를 많이 먹이면 이제 대학교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치매하고 오메가3의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혈중 오메가3의 그 농도가 높은 사람하고 제일 낮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제일 높은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이 33%나 감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그만큼 우리 뇌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뇌에 아주 좋은 영양소를 공급할 목적으로 이 뇌 리셋 케톤식 카페라는 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아닌데 제 환자분들과 이제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저도 한 번씩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광고도 이제 저탄고지 세미나 안내 양재 AT 센터 7월 9일 이렇게 광고도 올려놨었고, 그래서 이런 카페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씩 글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카페도 한번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7년 이 가이드라인이 저지방 식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당뇨가 급증했습니다. 이때 1977년도에 사실은 이게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저지방 식사를 한 게 아니고 정부와 그 상원의원하고 그 이 관련 단체들이 로비에 의해서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행을 하고 나서는 이제 뭐 일사천리로 가게 된 거죠. 저지방 정선 시대가. 그러면서 당뇨가 엄청나게 늘었죠. 이게 왜 아까 14%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당뇨 자체는 우리나라도 14%입니다. 유병률이. 그런데 전당뇨 보죠. 전당뇨는 38%. 이 두 개를 합치면 52%입니다.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정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쪽수로 밀리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 그런 희귀한 정말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당뇨부터 사실은 인지 저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인구의 50%가 이미 알츠하이머 치매 또는 최소 경도 인지 저하나 인지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 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당뇨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얘기고 실제로는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평균 혈당이 120만 돼도 치매 발생률은 18%나 올라가 버려요. 평균 혈당이 이게 공복 혈당이 아닙니다. 평균 혈당입니다. 평균 혈당이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100이면은 평균 혈당을 우리가 위험도 1로 봤을 때 95, 한 5만 낮춰도 한 14%가 감소했고 우리가 평균 혈당을 90으로 낮추면 20% 이상 치매 발생 위험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균 혈당 120이면 병원에 가면은 아무런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이라고 소리를 듣죠. 평균 혈당이 120이면 당화 혈색소는 6입니다. 6. 우리 6.5부터가 당뇨기 때문에 6은 그냥 전당뇨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낮은 혈당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매 발생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60대에서 당뇨가 아닌데 높은 정상 혈당, 한 100에 평균 혈당이 100에서 120 사이 이런 분들마저도 뇌의 부피가 감소하고 인지 수행 능력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혈당이라는 게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 건강에는 어느 정도의 혈당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당화 혈색소 수치에 따라서 이 연간 뇌 세포가 이제 소실되는 그 비율인데 우리가 5.3만 돼도 당화 혈색 5.3이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5.3만 돼도 이 4.4에서 5.2에 비해서 뇌 세포 소실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5.9부터는 엄청나게 증가하죠. 당뇨 환자는 6.5 이상이니까 뇌 세포 소실이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분석을 하면 당화 혈색소는 가급적 5.0 이하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는 가장 이롭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면 평균 혈당으로 하면 90 이하가 되겠습니다. 90 이하.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우리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거는 임상에서 상당히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이 당화 혈색소가 8.9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상당히 당뇨가 심한 당뇨입니다. 그런데 이제 탄수 5% 정도의 우리 그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5.6까지 이 당뇨가 아닌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다이어트는 이제 볼 수가 없죠. 사실 약으로는 이 정도까지 이제 떨어뜨리려면은 저혈당 발생의 위험성을 상당히 우리가 감수를 하고 약을
아주 과감하게 써야 이 정도까지 될 건데 그러려면 너무 위험합니다. 다이어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왜 혈당이 평균 혈당이 높으면 왜 치매 발생이 높아지냐면 이 뇌세포와 이게 당분과 결합을 해서 당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화 반응을 일으키면 뇌가 쪼그라듭니다. 뇌가.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뇌가 엄청나게 빨리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그 최종 당화 산물, 우리 당독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당화 반응을 일으키는 당독소의 양이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잡식성, 일반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거의 한 40% 이상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만약에 잡식이 아니고 일반식이 아니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한 2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치매 환자에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어떤 이제 치매가 정말 좋아지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키토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했습니다. 순탄수를 6%까지 낮췄고 지방은 보통은 75%지만 58%까지 일단은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 이게 그 평균 혈당 농도거든요. 평균 혈당이 지금 이게 키토제닉 다이어트고 이게 정상 식사인데 정상 식사는 일반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탄수인들 먹는 일반식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한 20 정도가 혈당이 낮았습니다. 혈당이.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엄청나죠. 20 정도.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혈중 케톤 레벨입니다. 케톤 수치인데 일반식을 하면 거의 뭐 0이죠. 0에 가깝습니다. 근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 보통 1 정도 갑니다. 1 정도. 케톤이 1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뭐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수치가 많이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1이 되고 이제 간헐적 단식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1 이상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그 인지 점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정말 좋아지는데 그리고 인지 점수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이런 것들도 엄청난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과 12주 만입니다. 12주 만에. 삶의 질 같은 포인트도 불과 12주 만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얼마나 뇌 건강에 좋은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포도당 이게 이 부분이 정상인 분들이 이제 포도당 뇌 흡수율이고 케톤 흡수율인데 우리 일반식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포도당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노란색, 오렌지 색깔, 이렇게 빨간색 이런 게 뇌 흡수율이 많다는 거거든요. 케톤은 거의 흡수를 하지 않죠. 일반식을 할 때는 케톤을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도 인지 저하가 있을 때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 치매. 전 단계 치매에서는 이 부분에 두정엽 부분에 포도당 뇌 흡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포도당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케톤을 사용하는 부분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치매를 보시면 치매는 포도당 사용을 거의 잘 못해요. 이 부분이 확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케톤 사용률이 아주 높아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상인들은 포도당을 잘 사용할 수 있지만 경도 인지 저하나 치매 환자분들은 포도당을 잘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포도당을 이용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케톤을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케톤을 최대한 끌어당기. 케톤을 사용하기가 쉽거든요. 케톤은 경도 인지 저하나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도 케톤은 아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사용하지 못하는 만큼 케톤을 막 끌어들이려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뇌세포에서. 이거는 비슷한 현상은 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심장 이제 펌프질이 잘 안 되는 그 심부전 환자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훨씬 많은 케톤을 쓰게 됩니다. 심장에서도 기능이 떨어질수록.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케톤을 많이 사용할 수 뇌에서 케톤을 많이 흡수하고 사용할수록 우리 이게 포도당의 뇌 흡수율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는 케톤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포도당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체를 충분히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성을 충분히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MCT 오일을 사용한 겁니다. MCT 오일이고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 오일을 사용한 건데 MCT 오일을 사용했을 때는 뇌의 케톤체 사용률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정말 케톤을 정말 좋아한다. 포도당도 쓰지만은 우리가 케톤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더 선호할 수 있는 연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매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아마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이 호모시스테인 이게 혈관 독소입니다. 혈관 독소. 혈관을 막 파괴시키는 독소인데 이게 증가하면은 치매가 증가합니다. 이게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 위험이 90%나 증가하거든요. 이거는 뭐 엄청나죠. 2배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호모시스테인 높으면 치매 발생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 호모시스테인 혈증의 원인, 호모시스테인 올라가는 원인은 비타민 B6번, 9번, 12번 결핍이거든요. 그다음에 음주나 흡연 많이 했을 때, 고탄수화물 식이를 했을 때.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의 결핍이 심해질 때 이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핍되지 않으면 호모시스테인은 정상을 유지해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치료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비타민 B군을 고용량을 공급해 주면 끝나요. 비타민 B군만 주면 사실은 모든 게 끝납니다. 이게 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던 아니면 뭐 음주 흡연을 많이 해서 올라갔던 고탄수화물 식이로 해서 올라갔던 비타민 B군만 주면은 이 호모시스테인 혈증은 치료가 돼요. 아주 쉽게, 매우 쉽게. 이 비타민 B군의 원료는 뭐냐는 거죠. 비타민 B군은 보시면 전부 다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에 풍부합니다. 예. 이 녹색잎 채소에도 간혹 있지만 여기는 이게 흡수율도 워낙 적고 사실상은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은 육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에 비타민 B군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그러니까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를 충분히 먹는 사람은 비타민 B군이 우리 몸에 충분하겠죠? 그럼 호모시스테인이 떨어질 겁니다. 결국 치매 발생률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비타민 B12는 특히 비타민 B12는 이거는 완전히 거의 99% 육류에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채식주의자들은 무조건 결핍이 오는 거예요. 100% 결핍이 옵니다. 그래서 그 비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 따로 보충을 하셔야 돼요. 이건 육류에만 있는 비타민 B12 이거하고 이 농도를 봤는데 이게 농도가 증가할수록 뇌부피 감소의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타민 B12가 충분하면 뇌부피를 정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뇌부피가 확 감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건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보충하지 않으면 엄청난 뇌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에서 지금 이제 치매 환자를 진료한 건 지금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20년을 진료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평소에 계란이나 생선, 고기 등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분들은 거의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치매 환자분들 전부 다 고기 안 드세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아니 왜 고기를 안 드세요? 이거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죠. 그리고 평소에 이제 그런 습관이 채식이 몸에 좋다는 것을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알고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소화시키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피하게 되는 거죠.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치매를 위해서는 지용성 영양소의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름에 녹는 영양소, 비타민 A, D, K,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비타민 B12. 요게 이제 우리가 인지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고기, 육류 많이 드시고 지용성 영양소를 우선적으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분도 54세밖에 안 됐는데 저발성 치매로 오셨는데 뭐 너무 MRI 결과가 안 좋아서 대학병원에 3군데를 가셨어요. 이 보호자분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치매 너무 심해서 근데 너무 심한데 이제 54세밖에 안 됐으니까 진행도 너무 빠르고 또 대학병원에서는 너무 진행이 빠르니까 뭐 길어야 1, 2년밖에 못 산다. 그냥 좋은데 좋은 음식이나 먹고 좋은 여행이나 다니라. 그렇게 실제로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 리셋 케톤식 육류를 충분히 먹고 지용성 비타민을 먹고 MCT나 코코넛 오일을 먹고 그러면서 6개월 만에 16점에서 26점 엄청나게 향상됐습니다. 그다음에 12개월 지나니까 정상 만점 나왔거든요. 그 저는 뭐 제가 뭐라고 하면 저보다 이제 낫습니다. 저 만점 안 나와요. 저 29점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점수 체크하는데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세요 하는 잘 못 맞춰요. 그거를. 그런데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럼 한 29 정도 나오는데 좀 이분 30점 나오는 거예요. 이분 아까 1년 만에 죽는다고 안 했어요? 여행이라 다니고 대학병원 선생님들 믿었으면 이거 뭐 이게 그냥 죽는 거죠. 죽었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수를 항상 우리 줄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란과 생선, 고기, 채소를 항상 가까이 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내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이렇게 육류는 이렇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아주 정말 중요한데 그 제 환자들 중에서는 살기 위해서 정말 치료 목적을 위해서 고기와 유제품을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이런 고기, 육류, 이런 음식이 정말 그분들한테는 약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한테 한 번씩 이 걱정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품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지만 축산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런 제 환자분들을 다 대표를 해서 앞으로도 건강한 축산품을 계속 생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